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할 일이 없다면 아세안으로 가라고 했던 청와대 김현철 보좌관이 집으로 갔습니다. 할 일 없는 5, 60대는 산에 가거나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로 나가라는 일종의 진취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발언의 선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박항서 감독이 나와야 이 같은 사고 체계가 바뀔 수 있을런지요. 야당은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자리가 없다면 중동으로 가라고 한 발언을 연상시킨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 참모는 없고 비서만 있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예스맨들만 있다는 지적이겠죠. 비서가 존재감 없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참모는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참모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외부 강연에서 실언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직자들에게 외부로 나가서 해결하라는 조언 말고요. 대통령에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직언을 할 수 있는 경제 참모 어디 없습니까? 일부에서 최백은 교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 경제부장관이 자진 사표 수리 이렇게 된 거죠? 네, 발언 내용 자세히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도 잠시 5060 세대의 경우에는 산에 나가고 SNS에 댓글만 달지 말고 일자리 찾아서 아세안으로 가라 그래서 나도 가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예. 곧바로 사과 발언을 내놓긴 했는데 네. 계속 비판론이 거세게 지금 일고 그렇게 되니까 어제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한참 좀 고심하시다가 결국 사의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네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지배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탁현민 전 행정관 사표도 어제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후임으로 서수민 PD가 거론이 됐는데 본인이 또 고사를 했다고 그러죠. 네네. 후임이 과연 누가 될지 또 관심사기도 합니다. 네네. 고민정 부대변인 사표도 어제 수리가 됐다 그럽니다. 후임은 한정우 국민소통실 선임 행정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비서관 쪽으로 제의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대체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고사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나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서 잘할 자신이 없으면 고사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한 거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언론이 보도를 했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한때 살기도 했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그 빌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고 3개월 뒤에 팔고 지난해 8월 가족 모두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미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남편이 직접 팔면 될 것을 증여를 한 뒤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했느냐. 이거 뭔가 좀 불법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그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네네.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조 수석은 어떤 불법도 없어서 저희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외 이주 여부도 사적인 사안이고 안위 문제도 있고 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곽 의원이 어제 이제 추가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다혜 씨 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죠. 그 학적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학적 변경 사유가 해외 이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왜 황급히 해외 이주를 했느냐.
손자의 국제학교 입학 필요성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뭔가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느냐. 네네. 아울러서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한 2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이 가운데 30억이 횡령 유용 그런 부당 집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재산 압류를 피하려고 급하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는 설도 있다.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라고 해명을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네네.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그 해외 이민은 아니다라고 좀 이제 얘기를 했고, 예. 또 문제 제기한 그런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부분은 국민도 좀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 대통령의 가족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또 감찰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청와대가 조금 더 자세히 국민에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JTBC 측의 안나경 아나운서와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입장문을 이제 JTBC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SNS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유통하는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섰고요. 예. 이런 방침에 대해서 오히려 그 JTBC 쪽에서 스스로 팩트체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의 동승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추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당시 CCTV 같은 것도 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출동한 경찰도 있다는데 이 사람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또 안나경 씨가 직접 해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동승자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죠. 네네. 그런데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웅 기자는 손 사장에게 처음 물었을 때 90대 노모가 타고 있다라고 말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진실 공방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이번 주 중으로 손 사장을 피혐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출석 일정은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보면 SNS상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개인 방송 내지는 개인 방송에 준하는 그런 방송에서 아주 무지하게 많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좀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그 예타 면제 발표가 나왔는데 네. 예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친숙한 단어는 귀에 익은 단어는 아닌데 말이죠. 시민단체들이 어쨌든 그 결과와 관련해서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으로 우리가 흔히 좀 많이 부르는데 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 정부임을 문재인 정부가 자인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문 대통령과 이 홍 부총리, 송 위원장을 이제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고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찌됐건 지금 이제 국민 혈세를 의도적으로 낭비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배임, 직무유기, 권한 남용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경실련 측의 설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토건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다. 일순간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제공되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네네. 애를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를 가보면 해피조선을 느낄 것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 28일에 있었던 CEO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있죠. 이날 김 보좌관 발언 두고 말이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앙뚜아네트식 실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에 대한 징계, 경질을 요구했고요. 청와대는 사실상 문책성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최근에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어도요. 네네. 저는 공직자가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공직자로서 좀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좀 드러냈다고 보는데요. 어떤 인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령별로 보게 되면 5060 세대라든가 아니면 2030 세대 그다음에 그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의 사실 문제가 이게 일자리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일자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없는 문제가 사실 어디서 비롯되어지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 제조업의 위기, 산업 생태계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돼 있고 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건 결국 내부 요인이라는 얘기죠. 원인은요, 근데 이 내부 원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경제 정책의 실패로 그러니까 희생을 당한 국민들한테 각자 알아서 살 길을 그러니까 헤어나가서 찾아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그 인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네. 공직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이런 인식을 제가 보는 게 뭐냐면요. 예. 제가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공직자는 저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자기가 국정 운영을 맡았을 때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한테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게 있다고 생각할 때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 책임을 사실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인식에 좀 심각성이 보이고요. 제가 지난해 말에 그 문재인 정부 경제 2기팀 출범하고 하면서 경제 정책 방향이 99%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재탕이라고 제가 평가한 바 있었는데요. 네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제 평가가 정확했다는 걸 사실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재탕뿐만 아니라 인식까지도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박강서 감독을 언급하면서 물론 이건 성공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5060에 대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요인 같은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너무 좀 안이한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 앞으로 이 경제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뒤늦게 그러니까 산업 위기를 그러니까는 심각성을 느끼고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산업혁신,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 이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내용이라든가 산업정책의 그 방향들이. 네. 2016년도 말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주도해가지고 만든 산업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네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예. 탄핵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됐으면은 2017년도 초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발표했을 산업정책들이 지금 묻혀있다가 네네. 관료들 책상 서랍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그게 지금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지금 제출을 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2017년 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직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안도 돼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설계가 돼 있었었죠. 네네. 산업정책에 대한 제가 이 시간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산업정책에 대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반한 팀들이 사실은 그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이제 떠넘기게 된 것이고. 네네. 그게 지금 이제 착금의 사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하나의 배경입니다. 경제 관료의 캐비넷에는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런 각종 정책의 입안 그 기초 자료들이 다 있어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관료들이 제가 생각할 때 뭐 그 의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쭉 이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하나의 그러니까 정책들이 있어요. 정책 패키지들이요. 네네. 근데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 그러니까 재탕삼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네. 그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새 정부의 그러니까 경제 철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자, 5060 세대에 대한 이슈 말고도요. 이번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보면은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 가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고백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20대들이 청년들이 지금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지금 청년의 책임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저는 기성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10대 때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라든가 어른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참고선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나서도 자기 그러니까 미래가 취업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이런 지금 이제 이 희망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기성세대와 기성사회가 그러니까 운영했었던 하나의 사회 운영 방식들이요. 운영 방식을 포함해서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그리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한테도 계속해서 집행하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률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기성사회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사회가 제가 볼 때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그러니까 먼저 자기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회적으로 모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라. 좀 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기성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운데에서도 보면 기성세대도 또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세대와 또 그렇지 못하는 세대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 같은 일을 하는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참 어렵기가 그지없는데 한국 식당들이 왜 아세안에 뉴욕이나 런던에 안 나가느냐 여기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면 소비시장이 훨씬 더 성장할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김현철 전 보좌관이 제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당 경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음식업, 숙박업 이런 이제 영세 자영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당 경쟁이 심하다 이거죠. 근데 과당 경쟁 문제도 근본은 뭐냐면은 산업 위기로 생기는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영업의 진출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강요받아서 진출하는 것이죠. 네네.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는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해야지만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선진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의 과당 경쟁 문제가 그러니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거기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다 보니까는 사실 자영업이 적정한 그러니까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는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경제 주체들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데 그 발언의 선이라는 전제를 좀 달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신남방 정책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것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신남방 정책은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세계 1, 2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그럼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갈등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이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중 의존도를 좀 낮추자. 네네.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가 수출 시장 다변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세안 국가가 이미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2수출 시장이에요. 예. 지역별로 보게 되면요. 예. 그다음 베트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개별 국가별로도 보게 되면은 일본을 제치고 그러니까 지금 3위입니다. 네네.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진 것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것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활력을 띄어야지만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세안 지역이 그러니까는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쪽 지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네네. 이미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해 왔던 것들입니다. 예. 뭐 연관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경사노위, 이 경사노위의 민주노총 참여가 결국에 불발이 됐습니다. 참여가 불발된 배경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을 하고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노동계를 이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데 노동계가 왜 이런 정부의 구애를 거부하고 있는지 저는 정부가 정말 모르는지 좀 묻고 싶어요. 예. 정부가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귀족 노조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그 민주노총이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 노동계에서는 뭐냐면 이게 임기 내는 혹시 가능할까? 임기 내라도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탄력 근로 이제 도입과 확대를 하면서 노동자들 입장 속에서 실질 임금이 후퇴하는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공약의 후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들이 후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계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런 좀 이제 좀 약속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노동계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노동계를 그러니까는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러니까 참여해가지고 네네. 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노동계는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자신들을 들러리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하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짧게 평가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두고 비판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해 말에 어느 일간신문에다가 이제 실언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마르다고 우리가 양잿물 마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너무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건설 투자가 이제 마이너스 4% 기록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 0.7%나 이제 깎아먹었어요. 성장률을요. 예. 여기에 논란 이제 정부가 이제 단기 경제지표 관리 차원 속에서 이제 이걸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도로라든가 철도 건설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3살 먹은 어린애한테 통할 얘기입니다. 네. 지금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거점 도시에 있는 창원, 울산, 무슨 광주, 그다음에 군산 이런 데 그러니까 주요 제조업들이 붕괴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 예.
그럼 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 지금 약화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거기다 도로 하나 더 간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네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저간 얘기고요. 예. 문제는 이게 일본에 실패한 것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일본이 90년대 초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당시에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조금 넘었었어요. 예, 지금 예. 우리가 똑같죠. 그 당시에 일본이 구조조정보다는 산업 구조조정보다는 대개 이 토목건설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해요. 근데 하나도 효과를 못 보고 국가 부채만 급증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지금 실패를 지금 그대로 지금 반복하려고 하는 저는 우려를 지금 금할 수가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 토목건설 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3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에서는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마중물 효과를 못 낸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 이 예타 조사 면제 관련된 이슈는요, 별도의 그 이슈로 잡아서 교수님께 한번 말씀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김복동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변영주 감독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인물.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아베 일본 총리가 시정 연설을 하던 28일 밤입니다. 14살의 소녀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상의 오랜 고통과 싸움을 내려놓고서 말이죠. 하늘로 올라간 소녀의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삼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의 소천과 관련해서 소중한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2년 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강제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삶을 영화로 만든 분이십니다. 변영주 감독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죠? 예. 어떻게 좀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좀 특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셨고, 아프신 와중에도 활동을 계속 하셨었고, 네. 그리고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조금 좋아지시면 바로 또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힘드신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거죠. 네네. 예. 감독님이 이미 꽤 오래전에 95년 물론 1, 2, 3 3편이 다 있습니다만 영화 그 낮은 목소리에서 보면은 이 할머니의 그 시절을 다 필름에 담으셨잖아요. 예. 예. 다시 한번 그 영화의 좀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1995년에 처음 1편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네. 그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할머니가 지금 나중수 1, 2, 3편에 나오셨던 할머니들 중에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네. 그게 너무 안타깝고 모든 할머니들의 유언이 되게 비슷하세요. 예. 죽어서도 자기는 요구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네. 30분도 안 남으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으신 분들은. 예, 23분이세요. 예. 어느 한 인터뷰에서 그 감독께서 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90년대 김복동 할머니는 지금의 김복동 할머니와는 다른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90년대 김복동 할머니는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그렇습니다만은 50년 동안을 숨겨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 한국의 시민들 또한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자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었던 우리 사회의 반성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되게 조심스럽고 부끄럼도 많으시고 네네. 걱정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셨어요. 대부분의 할머니가. 김복동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점점 사실은 더 그 깃발처럼 앞으로 전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김복동 할머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할머니는 일본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과 동시에 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나 전쟁에서 피해자인 여성들을 지원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민들의 성금이나 이를테면 정부에서 주시는 이런 성금 같은 걸 받으시면 할머니는 안 쓰시고 그걸 모으셔서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내전에서 피해 입은 생존자들을 위해서 네네. 상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네. 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피해자들을 만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키셨거든요. 지금의 네네. 김복동 할머니는. 그 피해자에서 인권 운동가로서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사실은 많은 할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자기와 비슷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 가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이유에서 같은 폭력에 의해서 당한 피해자들과 만나시면 할머니들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시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머니들은 불쌍한 사람들인가. 그렇죠. 되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겪으신 분들인데.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유엔에 가서 증언하시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만 증언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전쟁 당시에 성폭력, 네네. 전쟁 시의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전쟁 범죄로 전범으로 네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증언하신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이셨고, 네네. 그로 인해서 실은 보스니아나 루안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에서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전쟁 범죄 피해자로 가해자들을 전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불쌍하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말 강건하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과 손을 잡을 정도로 훌륭하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개인의 불쌍함을 뛰어넘는 힘이 동일본 대지진제 보면은 김복동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도움도 제안하고 가장 먼저 온종의 손길도 보내시고 이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결국엔 가해자의 영역까지도 피해자가 오히려 온종의 손길을 지금 뻗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머니가 언제나 하신 말씀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세요. 옆에서 누가 일본 말만 해도 흠칫흠칫 놀라신대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잊혀지지 않는 공포감을 누르시고, 일본의 시민들은 가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손을 잡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이고, 네네.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를테면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성금을 보내셨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감독님의 영화 제목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시아는 20세기의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고, 그리고 사실은 식민지의 시절을 겪고, 또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독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런 파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이를테면 강탈의 수단이 되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전쟁 당시에 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되었죠. 네.
근데 제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을 꺼냈던 건 그런 공통의 경험들이 결국 아시아 여성들이 바로 지금 자신의 인권을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는 순간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운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삶을 사실은 가장 그 현실 안에서 보여주신 분이 그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23분의 생존자가 이제 남으셨는데요. 우리가 네.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많은 그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공통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그걸 아직도 기억해? 아이고 뭐 그거 나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매몰찬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네네. 그것이 전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정의 기억 연대 뭐 이런 뭐 저희가 이제 단체와 또 활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 시점에서 그 감독께서 남아있는 생존 할머니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작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 뭐 제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계속 할머니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네.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고 가장 놀라운 건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12시에 그 시위를 하세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때 10대, 20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힘일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영주 감독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에서는요. 전지적 보좌관 시청 국회에 전현직 보좌관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의 정가 이슈를 좀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댓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무료 참여도 가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죠.